주PD가 오늘 찾은 곳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입니다.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어 평소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여느 공원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커다란 무덤들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초기 백제 때 조성된 것들입니다. 현재 석촌동 고분군에는 이런 돌무지 무덤 5기를 포함해 8기의 백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무덤들은 원래 있던 것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1917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이 일대 넓은 지역에 걸쳐 290여 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펼쳐진 수백 기의 백제 무덤들이라니 상상해보면 고대 백제가 다시 살아난 듯 장엄한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과 근대화를 거치며 대부분 파괴됐다가 1970년대 잠실 개발 과정에서 극히 일부 남아 발굴 복원돼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돌들은 뜯겨나가고 무덤 위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다고 하니 훼손 상태가 어느 지경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지역에 거대한 무덤촌이 있었다는 건 인근에 백제 수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온조왕이 고구려를 떠나 한강 유역에 터 잡았을 때의 수도, 위례성 혹은 한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성에 사는 왕과 왕족, 고위 인사들이 죽으면 인근 지역에 정성을 들여 모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제의 초기 수도가 어디였는지는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나 수십 년에 걸친 발굴과 조사를 통해 지금은 송파구 풍납동 토성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풍납동 토성에서 석촌동 고분까지 4-5km 떨어져 있으니 도성과 무덤지가 적당한 거리로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옛수도 국내성이 있던 중국 길림성 지반시입니다. 지반시 외곽에는 천여 개의 고구려 무덤이 남아있는데 돌을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도 500기 이상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쌓아 올린 무덤은 고구려의 독특한 분묘 형태입니다. 다시 서울 석촌동 백제 무덤으로 와볼까요? 고구려 무덤과 유사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조를 비롯한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보니 이렇게 고구려와 비슷한 매장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촌동 고분의 돌무지 무덤들은 규모로 봐 왕족이나 귀족 같은 최고위급 인물들이 그 주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커다란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석촌동 고분 3호분입니다. 아랫변 길이가 50m 안팎으로 실제로 보면은 그 거대한 모습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3개층으로 돌을 쌓았고 높이는 4.5m인데 원래는 몇 개 층이 더 있어서 더욱 웅장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늘로 치솟은 초현대식 빌딩을 뒤로하고 세월의 풍파를 간직한 채 묵묵히 앉아있는 백제 무덤이 무척 당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이 거대한 무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4세기로 추정되는 조성 시기, 다른 무덤들을 압도하는 규모 등으로 볼 때 백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근초고왕이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근초고왕, 아마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일 텐데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진흥왕이 있었다면 백제에는 근초고왕이 있었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제13대 국왕입니다. 29년에 걸친 그의 재위 기간에 백제는 영토를 크게 넓히며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강국으로 커가는데 필연적으로 맞서야 하는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근초고왕 즉위 이전에 고구려는 이미
평양 지역의 낙랑군과 황해도 지역의 대방군을 몰아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지금의 황해도 남부와 경기 북부 일대의 국경을 직접 맞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남진하려는 고구려의 고국 원왕, 이를 저지하려는 백제 근초고왕, 마침내 두 나라 간 첫 전면전이 369년에 일어납니다. 지금의 황해도 남부에서 벌어진 치양 전투입니다. 고구려 고국 원왕은 직접 군사 2만으로 백제 치양 지역을 기습해 점령하고 인근 민가를 약탈했습니다. 백제 근초고왕은 즉시 태자 근구수를 전장에 보냈습니다. 백제군은 고구려 주력군을 집중 타격해 괴멸시키고 도주하는 고구려군을 황해도 중부 수곡성까지 뒤쫓다가 귀환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 5,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국왕이 직접 출전한 고구려, 태자가 응전한 백제, 결과는 백제의 대승이었습니다. 치양 전투 2년 후 두 나라는 다시 격돌합니다. 이번에도 고구려 고국 원왕의 선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성강에 매복해 있던 백제군의 기습을 받아 큰 피해를 내고 퇴각합니다. 두 차례의 공격을 받은 백제, 곧바로 대대적인 응징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근초고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태자도 참전했습니다. 국왕과 태자가 정예병 3만 명을 이끌고 나섰으니 백제의 군사력을 총동원한 전면 공격이었습니다. 공격 목표는 고구려 평양성, 변방의 요충지 정도가 아니라 고구려의 핵심 거점 중에 한 곳을 직접 노린 것입니다. 고국 원왕이 백제의 대군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열한 전투 중에 화살을 맞고 사망합니다. 국왕이 전투 중 사망한 초유의 사건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백제 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왕은 군대를 출정시켜 막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평양성 전투를 계기로 두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됐고 백제는 이제 확연히 군사적으로 고구려를 능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20여 년 후 광개토 대왕이 등장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군사 강국 고구려를 제압한 백제왕, 이 정도만 돼도 근초고왕이 어떤 임금이었을지 느낌이 오시죠? 물론 근초고왕의 업적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와 대결하기 전에 이미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강 유역에서 마한의 한 소국으로 시작한 백제가 그동안 크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 마한의 소국들 상당수는 여전히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초고왕은 이런 소국들을 복속해 백제의 영역을 크게 넓혔습니다. 그가 확보한 영역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한반도 서남부 지역 비옥한 땅을 차지해 국력을 전례 없이 신장시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근초고왕의 백제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천병 역할을 했다는 점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 강국이던 중국의 동진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선진 문화를 수입했고 이를 일본에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특이한 모양의 칼은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된 칠지도입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철 주조 기술을 보여주는 칠지도는 근초고왕이 당시 외의 야마토 정권에게 내려준 것으로 백제의 우수한 문화가 일본에 전파됐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아직기, 왕인 등 외의 문자와 학문을 전한 백제 학자들은 근초고왕 혹은 그 후대에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는 외에 선진 문화를 전수해주고 외는 백제에 군사 지원을 해주는 독특한 협력 관계는 근초고왕 때 시작돼 이후에도 300년 동안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백제가 중국 대륙의 요서 지역을 한때 지배했다는 이른바 요서 경략설은 백제사 최대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근초고왕은 오랫동안 요서 진출의 주역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29년 2개월간 나라를 이끌며 백제를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근초고왕은 37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생 연도를 알 수 없어 대략 70세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이룩해 놓은 백제는 얼마 후 광개토대왕이 등장하며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근초고왕과 전투를 하다 죽은 할아버지 고국원왕의 원수를 갚겠다며 백제를 거세게 몰아붙였으니 근초고왕의 영광이 후세 백제 왕들에게는 고구려의 복수로 돌아온 셈입니다. 나아가 근초고왕 사후 꼭 100년 되던 해 500년 가까이 이어오던 한강 유역의 백제 수도 한성을 고구려 장수왕에게 함락당하고 백제 계로왕은 참수당했으니 훗날의 치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위대한 왕의 오래된 돌무덤만이 말없이 옛 백제 수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 밀집돼 있던 옛 백제 고분이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극히 일부나마 이렇게 살아남아 그날에 찬란했던 백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옛 무덤을 찾아 백제의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주피디가 서울의 빌딩 숲속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 위를 걷고 있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이 언덕은 우리 고대사의 비밀을 간직한 역사 유적 서울 풍납동 토성입니다. 풍납동 토성은 기원전 18년 온조가 세운 백제의 첫 도성, 위례성 혹은 한성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토성 안쪽으로 왕궁과 관청, 사당 같은 백제 왕조의 핵심 시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와 빌라, 학교 등 수많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옛 도성이라고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고 백제 왕실이 웅진으로 옮겨가면서 500년 가까이 번성했던 옛 백제 수도는 차츰 역사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이후 오랜 세월 위례성은 잃어버린 도읍이 됐습니다. 심지어 불과 30년 전까지도 이곳을 위례성이라고 보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이 개발 압력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풍납동 일대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 역사에서 백제 한성이 사라지게 된 1500년 전 사건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를 전면 공격했습니다. 전임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했는데 장수왕이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받아 마침내 백제 수도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때 백제왕은 계로왕, 삼국사기에 따르면 계로왕은 장수왕이 보낸 첩자인 승려 도림의 꿰매 넘어가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백제의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 장수왕은 3만 명의 군사로 전면 공격을 단행해 7일 만에 한성의 북성을 점령했습니다. 곧바로 계로왕이 피신한 남성을 공격했는데 계로왕은 도주하다 고구려군에 붙잡혀 처형됩니다. 백제 태자가 신라로 달려가 신라 원군을 얻어 돌아오던 중 수도 함락 소식을 듣고 말머리를 남쪽 웅진으로 옮겨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온조왕이 세운 위례성 혹은 한성은 이렇게 고구려군에 함락되면서 역사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백제의 수도 하면 을의 공주나 부여를 떠올리기 쉽지만 678년의 백제 역사에서 70% 이상이 한성시대였습니다.
공주와 부여는 후반부 185년간 도비였을 뿐입니다. 백제의 역사가 곧 위례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위례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다 보니 백제사의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지게 됐습니다. 백제사에 대한 망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는 위례성의 위치에 대해 북쪽에는 한수가, 동쪽에는 큰 산이, 남쪽에는 옥토가, 서쪽에는 큰 바다가 있었다고 두루뭉실하게 기록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485년이 지난 삼국사기 편찬 시점에 이미 위례성은 위치마저 실종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례성이 어디인지에 대한 혼선은 이어졌습니다.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은 지금의 충남 천안인 직산으로 지목했고 조선 후기 정약용은 하남시 춘궁리 일대를 꼽았습니다. 근현대에 와서도 위례성의 위치는 우리 고대사의 최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이 부각됐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올림픽 공원을 조성하던 중 백제시대의 건물 터와 유물이 확인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몽촌토성과 하남시 춘궁리가 위례성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될 때 풍납동 토성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우리나라 사학의 권위자인 이병도 교수가 이를 부정하면서 풍납동 토성설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28년 전에 일어납니다. 풍납동 토성 안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서는 1997년 아파트 신축을 위한 터 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공사 현장을 살펴본 고고학자 이형구 교수는 땅 밑에서 수많은 백제 토기 파편들을 보게 됐고 즉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백제 초기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토기와 기와, 주거지 등이 확인되면서 풍납동 토성 일대가 위례성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수롭지 않은 언덕으로 알았던 풍납동 토성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 흙 언덕이 진짜 백제 위례성을 둘러싼 성벽이었다면 그만한 특별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학자들이 토성의 한 부분을 절단해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토성의 아랫부분 폭이 43m, 높이는 11m로 한 나라의 수도를 둘러싼 성벽으로 손색가 없는 규모였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견고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축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사각형 틀에 흙과 모래 등을 다져 넣어 벽돌 쌓듯이 켜켜이 쌓아 올리고 중간중간에 식물을 집어넣어 접착력을 높였습니다. 재료는 흙이지만 콘크리트 같은 견고함을 자랑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견고함이 있었기에 풍납동 토성은 1500년 세월이 지나도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상당 부분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은 흙성벽의 길이가 3.5km, 여기에 들어간 흙의 양은 150만 톤으로 10톤 트럭 15만 대 분량입니다.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이 동원돼야 쌓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는 초기 백제가 한강변의 소국이 아니라 대규모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였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풍납동 토성이 도성의 성벽이라면 성벽 안에는 임금이 머무는 왕성과 통치를 위한 각종 관청 그리고 관리와 주민들의 주거시설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풍납동에서는 땅을 팔 때마다 백제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된 이곳에서는 특이한 모양의 건물 터가 발견됐는데
말머리뼈 같은 제사용 동물뼈가 나온 것으로 봐 국가 제사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초 이곳은 경당 연립이라는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장기화되자 재건축 조합원들이 굴착기로 유적을 파괴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원 역시 단독주택 마을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관청 건물과 주거지로 보이는 백제 집터와 도로의 흔적, 그리고 관련 유물이 대거 확인되면서 재건축이 중단되고 유적지로 보존된 경우입니다. 이렇듯 풍납동 일대에는 빈 땅이 전혀 없을 정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후에 백제의 첫 도성의 가능성이 제기됐고 그에 따라 본격적인 발굴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권을 둘러싼 마찰, 천문학적인 보상 비용, 유적지 조성을 위한 기나긴 시간 등 옛 백제를 되살리는 데 악조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지속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풍납동 토성 일대가 백제의 첫 도읍, 위례성이라는 견해는 이제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토성이 왕이 머무는 도읍이고 여기서 2km 정도 떨어진 인근의 몽촌 토성은 풍납동 토성을 보완하는 성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몽촌 토성은 평상시 방어와 유사시 피난을 위한 성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함락할 때 북성을 먼저 점령하고 이어 남성을 쳤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기록으로 판단해보면 북성이 지금의 풍납동 토성, 남성이 몽촌 토성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촌동 고분군이 풍납동 토성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있으니 도성과 무덤군이 세트처럼 묶인 고대 도성의 구성 형식과도 잘 들어맞습니다. 백제가 한강을 상실하면서 함께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던 백제 첫 수도 위례성이 1500년이 지나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풍납동의 극히 일부 지역만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어떤 유물이 더 나올지, 특히 도성의 핵심인 왕궁의 흔적이 모습을 드러낼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사람과 건물이 밀집된 현대도시 서울에서 고대 도시를 찾는다는 것은 난이도 최고 프로젝트임에 틀림없습니다. 국가유산 당국과 학자들이 난관을 뚫고 백제 첫 수도의 완성된 모습을 대한민국에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주 공산성 앞에는 높이 9.5m에 달하는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백제 제25대 무령왕, 한성에서 웅진으로 쫓겨난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일으켜 세운 왕입니다. 공주의 자랑이자 상징인 무령왕을 기려 공주시가 2021년에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에서 서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구릉 지역에 백제 웅진시기 왕과 왕족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수십 기가 확인됐지만 지금은 7기가 남아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가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은 우리 고대사 최대 발굴로 꼽힙니다. 주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삼국시대 왕릉이자 오랜 세월 전혀 도굴되지 않아 수천 점의 유물을 고스란히 남겨놓았습니다. 1400여 년 만에 깨어나 후손들에게 백제의 영광을 생생하게 증언한 인물, 무령왕은 누구였을까요? 무령왕은 일본에서 출생했습니다. 백제 제21대 왕 계로왕이 동생 곤지를 옛 일본 외에 보냈는데 이때 계로왕은
임신한 자신의 부인을 곤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일본 본토에 도착하기 전 한 섬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에게는 섬에서 태어났다 해서 사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늘날 일본 규슈 북쪽에 있는 작은 섬 가카라시마에는 무령왕이 탄생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백제 사마왕이 됐습니다. 사마왕은 무령왕의 재임 중의 이름이었습니다. 탄생 이후 무령왕이 왕에 오를 때까지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전무합니다. 무령왕이 동성왕의 뒤를 이어 백제 제25대 왕의 즉위한 때가 501년, 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즉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베일에 쌓여 있는 셈입니다. 무령왕이 갑자기 역사 무대에 등장해 왕이 될 때 백제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무령왕이 즉위하기 26년 전 백제는 한강 유역의 한성을 떠나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백제 계로왕과 왕족이 대거 목숨을 잃는 건국 이후 최대 위기였습니다. 계로왕의 뒤를 이어 문주왕이 허겁지겁 즉위하고 웅진으로 천도했으니 거의 피난 왕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왕은 권위를 잃었고 왕족도 대거 고구려 군의 죽임을 당하면서 왕족 세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명문가, 즉 귀족 세력이었습니다. 한성에서 이주해온 전통 귀족부터 공주 일대의 신생 귀족까지 유력 가문이 왕권을 위협했습니다. 문주왕은 국난을 수습하려 나름대로 고군분투했지만 즉위 2년 만에 해씨 가문의 해구에게 살해됐습니다. 병관 좌평으로 군사권을 쥐고 있던 해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국왕을 참살한 사건이었습니다. 해구에 의해 문주왕의 13살 난 아들이 왕으로 추대됐습니다. 제23대 삼근왕입니다. 해구가 전권을 쥐고 국정을 농단하자 다른 귀족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런 귀족 중 삼근왕은 진시 세력과 연합해 해구에 대항했고 해구는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됐습니다. 이렇게 왕과 귀족이 얽힌 권력 투쟁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근왕도 즉위 2년여 만에 갑자기 사망합니다. 사망 경위가 분명히 기록돼 있지는 않지만 역시 귀족 세력에게 희생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구의 난을 진압하고 권력을 쥔 진시 세력은 제24대 왕으로 동성왕을 추대했습니다. 동성왕은 일본에서 나고 자라 백제 사정이 어두웠지만 의외로 국정 수행을 잘했습니다. 신진 가문을 등용해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잡으며 국정 안정의 기반을 다졌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 타국과 우호 관계 강화, 왕권 강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전임 왕들이 잇따라 단명한 데 비해 22년을 제외하며 그간의 혼란을 상당 부분 극복해 갔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서였을까요? 동성왕 말년, 사치와 실정이 나타납니다. 웅진식이 도성이던 공주 공산성입니다. 이곳에는 동성왕이 지은 멋진 누각, 임유각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동성왕이 말년에 이 호화로운 누각에서 밤새 연회를 즐기고 마당에는 연못을 파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또한 굶주린 백성 2,000명이 고구려로 도망갔다.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휼하자는 신하들의 청을 거절했다. 전염병이 돌았다 등등 흉흉해진 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왕은 사냥을 나갔다가 오랜 측근인 가림성 성주 백가가 보낸 자객들에게 피살됐습니다. 이렇게 죽은 동성왕의 뒤를 이은 왕이 무령왕이었습니다.
웅진 천도 후 3명의 국왕이 줄지어 신하에게 피살되거나 의문사한 비정상적 상황에서 즉위한 것입니다. 이때 무령왕의 나이 40, 일본의 작은 섬에서 출생한 후 40년 만에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무령왕은 즉위 즉시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림성으로 출동해 동성왕 암살 배후 백가를 토벌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왕권이 교체되는 전후 과정을 볼 때 무령왕이 반동성왕 귀족 세력과 백가 등과 공모해 동성왕을 없앤 후 암살을 실행한 백가도 제거했을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무령왕이 이전의 웅진시대 왕들과 가장 달랐던 점은 고구려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전 왕들이 고구려의 공격을 막는 데 급급했다면 무령왕은 적극적으로 선제 공격을 가하며 잃어버린 백제 땅, 한강 유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무령왕은 즉위 초반 거의 해마다 고구려와 싸웠습니다. 평양에서 멀지 않은 황해도 수곡성을 공격해 고구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경기도 연천으로 추정되는 고목성에서도 여러 차례 고구려나 고구려와 동맹한 말갈 군사들과 격돌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무령왕은 일부 시기에 한강 유역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토 회복을 기치로 내건 대고구려 강경책은 한성에서 옮겨온 전통 귀족들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또한 고토 회복이라는 분명한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고 왕이 진두 지휘함으로써 혼란의 늪에 빠져있던 백제의 국론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무령왕은 북진 정책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후에는 남쪽 가야 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이 시기 지금의 여수, 순천, 하동, 남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안정에도 성과를 냈는데 저수지를 개량해 농업 생산량을 높였고 나라 안팎에 떠도는 유랑민을 정착시켜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중국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동성왕 때 소원했던 외와도 관계를 개선하는 등 외교 강국의 위상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무령왕 재위 22년간 백제는 침체에서 완연히 벗어나 제2의 중흥기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백제의 자신감이 드러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양나라에 보낸 표문에서 백제는 누파 구려 갱위 강국이라고 썼습니다. 잇따라 고구려를 격파하고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국내외에서 이룬 치적을 보면은 다시 강국이 됐다는 선언이 과장은 아닐 듯합니다. 이렇게 백제의 영광을 재현한 무령왕이 1400년도 훌쩍 지나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재탄생했습니다. 때는 1971년 7월 초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를 위해 땅을 파던 중 온전한 무덤이 발견된 것입니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지석이 나온 것입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62세인 기묘년 돌아가셨다. 삼국시대 왕릉의 주인과 나이까지 확인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당대에 직접 기록된 이 지석이 발견되면서 역사 자료 간의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있던 당시 백제 왕들의 계보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핵심적 단초가 됐습니다. 무령왕릉에서는 지석을 포함해 4,6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이 중에 12점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령왕릉은 우리 고대사 최대 발견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발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굴 기간은 길게 잡아도 단 3일. 무덤 안에 진입해 유물을 수습하는 데는 단 하룻밤이 걸렸을 뿐입니다. 수천 점의 유물을 쓸어 담듯이 내온 것입니다.
1400여 년간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왕릉의 발굴은 문화재 관계자들과 취재진, 구경꾼이 몰려든 극도의 혼돈 속에서 고고학 발굴 역사에 남을 만큼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관련 당국과 전문가들이 이 뼈아픈 사건을 통렬히 반성했기에 이후에는 훨씬 체계적인 발굴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31명의 백제 왕 중에 무령왕은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특별한 왕입니다. 쇠잔해진 백제를 다시 일으킨 업적을 넘어 온전한 왕릉과 함께 우리를 찾아온 분위기 때문입니다. 공주를 여행한다면 꼭 무령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부여읍 중심가에 옛 임금님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백제 제26대 성왕,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옮겨 오늘의 부여가 있게 한 인물입니다. 성왕은 백제를 다시 한번 반석에 올려놓은 후 부여 외곽에 묻혔습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된 부여 왕릉원인데요. 사비시대 백제왕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대형 고분 7기가 남아 있습니다. 고분들이 오래전에 도굴됐기 때문에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조성시기 등으로 유추할 때 아래쪽 가운데 무덤이 성왕릉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성왕은 영광과 치욕을 동시에 맛본 대표적 백제 왕입니다. 한강 유역을 되찾겠다는 모든 백제인의 꿈을 이뤘지만 금세 그 땅을 신라에 빼앗기고 결국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백제와 신라의 운명도 갈라지게 됐으니 요동치던 한반도 성왕의 시대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한강은 백제의 고향입니다. 678년 백제 역사에서 한강 유역에 자리한 도읍, 위례성 혹은 한성시대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의 풍납토성 일대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참살되자 백제는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로 내려갔습니다. 새 도읍에서는 왕들이 잇따라 암살당하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그 혼란은 웅진시대의 네 번째 왕인 무령왕 때에 이르러서야 진정됩니다. 이 무령왕이 주기 초반에 낳은 아들이 명농, 훗날의 성왕입니다. 성왕은 웅진에서 태어나 웅진에서 성장했지만 왕이 된 후에는 웅진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고구려에 쫓겨 황급하게 자리 잡은 곳이 웅진이었으니 웅진은 피난 수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공산성인 웅진은 외적을 방어하는 데는 최적이었지만 사방이 막힌 웅색한 도읍에서 나라 발전을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왕은 즉위하고 6, 7년 지나서부터 사비로 옮겨갈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의 도성들을 벤치마킹해 왕궁과 관청, 도로, 사찰, 성곽 등을 차근차근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약 9년간의 준비 끝에 즉위 후 15년 만에 사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비였을까요? 웅진만큼은 아니었지만 수도 방어 측면에서 보면은 왕궁의 뒷산인 부소산과 그 너머 백마강이 어느 정도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백마강에서 서해 바다로 쉽게 나갈 수 있어서 교통상의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은 툭 트여 있어 확장성이 컸습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적 대과업입니다. 전임 무령왕 때에 나라가 안정돼 여건이 조성됐다지만 성왕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왕은 천도하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습니다. 백제는 시조 온조왕 때부터 부여의 후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성 함락과 함께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부여의 계승자라는 정통성도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에 성왕은 부여를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선언한 것입니다. 남부여라는 국호는 성왕 이후 언젠가부터 사라졌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여라는 지명으로 남았습니다. 국호까지 바꾼 성왕은 유교와 불교로 사상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방 통치 조직을 재설계해 강력한 왕권 중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때쯤 백제는 한강의 비극을 잊고 자신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왕은 이제 오랫동안 백제인의 가슴 속에 있던 한을 푸는 데 나섰습니다. 고토 회복, 즉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백제의 본향, 한강을 완전히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이즈음 고구려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돌궐족의 침략을 받는 등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왕은 신라를 주축으로 하고 가야와 외도 참여하는 군사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기 551년 마침내 백제 주도의 연합군이 한강 일대에 주둔 중인 고구려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백제는 옛도읍 한성과 함께 6개 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의 서울과 인천, 경기도 양주 지역이 다시 백제 영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고구려에 빼앗긴 지 7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진흥왕의 신라는 한강 상류 10개 군을 차지했습니다. 합동작전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물밑에서 신라와 고구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핵심 지역을 차지한 백제가 더욱 강성해지는 것을 고구려도 신라도 경계했던 것입니다. 신라는 한강 전체를 차지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었고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를 갈라놓아 군사적 위협을 낮추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신라와 고구려의 칼날은 갑자기 백제를 향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적 압박에 백제는 한강을 회복한 지 불과 2년 만에 눈물을 삼키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왕은 이런 수모를 겪고도 딸을 신라 진흥왕의 아내로 보내는 등 저자세로 처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전을 준비했습니다. 가야와 외도 합류시켰습니다. 이 복수전의 총사령관은 성왕의 아들인 여창이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출정한 여창은 고구려군을 먼저 공격해 격퇴한 후 신라 관산성으로 향했습니다. 관산성은 지금의 충남 옥천군에 있습니다. 백제군은 신라군을 격파하고 관산성을 불태워 함락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전투에서 백제군이 39,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말 8,000피를 빼앗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제의 대승이 사비성의 성왕에게 전해지고 성왕은 왕자 여창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관산성으로 향합니다. 군사 50여 명만 대동한 채 은밀히 움직이던 성왕은 그러나 매복한 신라군에 붙잡히고 맙니다. 아마도 성왕의 동선이 신라군에 흘러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왕은 현장에서 처형됐습니다. 국왕제위 31년 2개월 그의 나이 50살이었습니다. 백제의 영광을 재현할 지도자로 각광받던 성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참으로 허망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성왕의 사망 소식은 관산성의 백제군을 일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승전으로 한껏 올라갔던 기세는 순식간에 꺾이고 신라군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백제군은 이 전투에서 최고위직인 좌병 4명이 죽은 것을 비롯해 3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왕자 여창은 포위를 뚫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백제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한 대패였습니다. 관산성 전투의 결과는 이후 삼국의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상승세를 타는 듯했던 백제는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신라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이후 백제와 고구려를 잡고 한반도의 유일한 승자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부여왕릉원에는 성왕의 다음 왕 위덕왕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도 있습니다. 위덕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대패한 왕자 여창입니다. 성왕이 죽은 후 왕위 계승자 여창은 즉위를 거부하고 출가해 스님이 되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백제군의 전멸에 대해 커다란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여왕릉원에는 과거의 시간이 흐르는 듯합니다. 역사책에 한 줄 글로 남았을지언정 백제의 시간은 영광과 좌절이 뒤섞인 뜨거운 날들이었습니다. 무덤 위를 스치는 저 바람 속에는 성왕의 꿈과 위덕왕의 비애가 담겨 있을까요? 주PD가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시 외곽에 있는 유서 깊은 왕릉, 쌍릉을 찾았습니다. 왕과 왕후 두 개의 능이 있다 해서 쌍릉인데 이 중에서 먼저 대왕릉, 왕의 무덤부터 만났습니다. 왕릉답게 봉분이 거대한데요. 이 능의 주인은 백제 제30대 왕 무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백제는 한강변 한성에서 시작해 웅진, 사비로 도읍을 옮겼고 사비, 지금의 부여에서 왕조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익산의 왕릉이라니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사실 31명의 백제 왕 중에 무왕만이 익산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무덤이 백제의 왕릉일 것이라는 추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무왕릉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2018년에야 나왔습니다. 정밀 재조사 도중 무덤 내부에서 사람 뼈 조각 102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고고학, 법의학, 유전학 전문가 등이 총출동해 뼈의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망 시기는 서기 620년부터 659년 사이, 60대 남성, 키는 160에서 170cm 사이, 고칼로리 섭취에 따른 노인성 질환 흔적 등 정밀 판독 결과는 뼈의 주인이 백제 무왕임을 가리켰습니다. 31명 백제 왕 중에 유고를 남긴 유일한 왕입니다. 무왕은 서동과 선화공주 설화에서 서동으로 익숙한 바로 그 왕입니다. 서동은 후에 무왕이 됐고 선화공주는 왕후가 됐으니 그렇다면 선화공주의 무덤도 있을까요? 대왕릉에서 남쪽으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조금 작은 왕릉, 소왕릉이 있습니다. 선화공주 무덤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9년 발굴조사에서 묘 표석이 발견됐지만 글자가 없어서 무덤 주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 피장자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단서도 확인되지 않아 소왕릉이 누구 것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서동설화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백제에서 말을 캐며 살던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동은 신라로 가서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누명을 쓴 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나고 도중에 서동을 만나 부부가 됐는데 후에 서동은 왕이 되고 공주는 왕후가 됐습니다. 이곳은 익산의 랜드마크 격인 미륵사지입니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찰인데 삼국유사에는 왕비의 청을 무왕이 받아들여 창건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왕비는 선화공주라는 것이 오랫동안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2009년 서탑 해체 보수 작업 도중 탑의 건립 경위를 금판에 기록한 사리 봉영기가 발견됐습니다.
서탑 건립 연대는 서기 639년으로 미륵사가 무왕 제위 중에 창건됐다는 역사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사리를 모신 왕후가 당시 백제 최고위 귀족인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무왕의 왕비가 선화공주가 아니라니 이는 그간의 인식을 크게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가 구체적인 묘사에서는 설화적 과장과 왜곡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사실관계는 맞다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화공주는 가공의 인물일까요? 사택시 왕후의 존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드러나는 만큼 선화공주는 원래 없었다는 견해가 힘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고대 다른 왕들처럼 무왕에게도 왕비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으므로 선화공주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결혼은 국가 간의 정략 결혼이었는데 후에 설화로 극적인 재미가 덧붙여진 것이다 등 여러 견해가 제기돼 왔습니다. 주피디는 왠지 국경을 뛰어넘은 백제와 신라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사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선화공주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무왕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앞서 말했듯이 무왕은 유일하게 익산에 무덤을 두고 있습니다. 미륵사 같은 거대한 사찰을 당시 도읍인 사비가 아니라 익산에 지은 것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왕과 익산과의 연관성은 이 외에도 여러 유적에서 확인됩니다. 석탑 하나가 우뚝 솟아있는 이 거대한 땅은 익산의 왕궁리 유적입니다. 거듭되는 발굴 조사에서 대형 건물터 같은 왕궁 관련 시설들이 확인됐습니다. 수많은 백제 후기 유물도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백제 무왕시대 왕궁이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멀쩡한 도읍 사비를 두고 익산의 왕궁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불교 관련 기록 관세음 응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제 무광왕 천도 지모밀지 신영정사.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로 천도하여 새로이 정사를 경영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광왕은 무왕, 지모밀지는 익산을 뜻합니다. 즉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것입니다. 관세음 응엄기에는 또 사찰인 제석 정사에 벼락이 쳐 불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익산에서 이 제석사 터가 확인됐고 나아가 불에 타 그을린 유물들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기록의 정확성이 확인된 건데 그러다 보니 익산 천도설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서동이 몰락한 왕족의 후손으로 말을 캐 생활하던 지역이 익산이었으니 자신의 기반이 있는 익산으로 천도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백제 유적들 또한 익산 천도설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익산 천도설은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우선 관세음 응엄기라는 불교 문서를 제외하고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어떤 사서에도 익산 천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읍이라면 왕궁과 함께 당연히 있어야 할 관청 건물들이나 대규모 주거지, 도읍을 둘러싼 나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무왕의 뒤를 이은 의자왕 때 백제의 멸망의 순간에 도읍은 분명 사비였습니다. 만일 익산으로 천도했다면 언젠가 다시 사비로 재천도했다는 얘긴데 도읍을 옮기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익산에는 왕궁을 비롯해 국가적 역량을 기울인 사찰 미륵사, 왕실 사찰인 제석사, 그리고 무왕의 무덤까지 여느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위상이 엿보이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익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무왕이 천도를 염두에 두고 많은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건립했지만 결국 천도하지는 못하고 이궁이나 별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무왕 자신의 기반이 익산이라는 점에다 익산 지역의 우수한 농업 생산력, 풍부한 금 생산량, 교통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일 무왕이 익산 천도에 성공했다면 사비를 근거로 한 유력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의자왕 후반부에 두드러졌던 귀족 지배층의 득세와 기강해이, 풍속문란 같은 망국의 징후를 방지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익산은 백제의 왕도가 되지는 못했지만 무왕의 꿈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한강에서 시작한 백제 여행은 공주와 부여를 거쳐 익산에 와서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나뭇잎의 초록빛이 완연해지고 기온은 부쩍 올라간 봄날, 주피디가 깨끗하게 정비된 숲속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도시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공원 모습이죠. 네, 이곳은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부소산인데요. 옛 백제의 수도 사비도성의 뒷산과도 같은 100m 남짓한 야트막한 산입니다. 주피디가 이곳을 찾은 것은 백제의 멸망의 날을 상징하는 삼천궁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한적한 길을 걸어 사당 하나를 찾았습니다. 궁녀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낙화암에서 백마강으로 몸을 던진 백제 궁녀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966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따금 바람 스치는 소리와 산새 울음소리만 들릴 뿐 궁녀사는 깊은 정막에 쌓여 있습니다. 마당을 지나 사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백제의 아름다운 궁녀 신위라고 쓰인 위패가 놓여 있고 위패 뒤로는 궁녀 3명을 그린 궁녀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 열리는 백제 문화재 행사 때 이곳에서는 궁녀들의 넋을 달래는 궁녀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궁녀사가 세워지고 궁녀제가 봉행되는 근원은 삼천궁녀 이야기입니다. 백제의 멸망의 날 3,000명이나 되는 궁녀가 낙화암에서 백마강으로 몸을 던져 순절했다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벽화를 부소산의 다른 장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곱게 연등을 매단 이 절은 백마강변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고란사입니다. 주피디가 찾았을 때 대웅전 보수공사 중이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요. 대웅전 뒤편에 주피디가 찾는 벽화가 있습니다. 나당연합군이 살기등등하게 몰려오는 가운데 낙화암까지 쫓긴 궁녀들이 하나 둘 강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불타는 백제궁궐, 공포와 슬픔에 사로잡힌 궁녀들, 강물로 몸을 던지는 궁녀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삼천궁녀 이야기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삼천궁녀의 흔적을 부소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야기의 핵심 장소 낙화암을 가봐야겠죠?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는 육중한 바위 위에 백화정이라는 정자가 서 있고 그 너머로 백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백화정은 삼천궁녀의 원혼을 달리기 위해 1929년에 세운 것입니다.
관광 편의를 위해 전망대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난간 너머 아찔한 절벽 아래로는 검푸른 강물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흘러갑니다. 잠시 전에 봤던 고란사 벽화처럼 백제 궁녀들이 정말 저 강물에 몸을 던졌을까요?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하나같이 삼천궁녀를 소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핏 들어보니 이렇게 좁은 곳에 어떻게 3,000명이 있을 수 있냐, 3,000명이면 산 아래부터 여기까지 줄을 서야겠다 등등 저마다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직접 본 사람들은 누구나 삼천궁녀 이야기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게 되는데, 오랜 세월 삼천궁녀는 의자왕의 타락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실처럼 전해왔으니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일단 백제의 멸망 사건을 기록한 어떤 역사서에도 삼천궁녀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고 삼국유사에 얼핏 연관돼 보이는 기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삼천궁녀와는 거리가 멉니다. 삼국유사는 의자왕과 궁녀들이 부여성 북쪽 바위에서 강으로 투신하여 죽었다고 하여 그 바위를 타사암이라 한다. 그런데 궁녀들은 떨어졌을지라도 의자왕이 당나라에서 죽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속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취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기록 하나를 인용해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해 놓은 것입니다. 낙화암이라는 명칭은 고려 말에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삼천궁녀의 삼자도 거론되지 않았으니 오랜 세월 낙화암은 후세 사람들이 백제의 망국을 회고하는 장소 정도로 자리매김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백제가 멸망하고 800년도 더 지난 조선 성종임금 때 드디어 삼천궁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김흔이라는 관리가 지은 낙화암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삼천의 궁녀 모래에 몸을 맡겨 꽃 지고 옥 부서지듯 물 따라 가버렸다. 이후 조선에서는 시인 묵객들이 낙화암, 궁녀, 삼천을 연결시켜 시를 지었습니다. 구름 같은 삼천궁녀 바라보며 후궁들의 고운 얼굴에 눈이 어두웠네. 삼천궁녀 바위 아래로 떨어지니 흩어지는 놀란 혼 바람 앞에 꽃이구나.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시에 등장하는 삼천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시에 삼천궁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삼천은 숫자가 아니라 많다는 뜻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중국의 여러 시에 삼천은 많다, 높다, 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조선의 시인들도 백거이를 참고해 멋진 시를 쓰기 위해 삼천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천이라는 말이 언제부턴지 의자왕이 거느린 궁녀의 수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자왕은 타락한 왕의 표본이 됐고, 그러니 나라가 망했지라는 식으로 의자왕은 백제 멸망의 주범으로 인식됐습니다. 근현대의 낙화암, 백마강, 삼천궁녀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인기를 끌면서 삼천궁녀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처럼 사람들에게 각인됐습니다. 백마강의 고요한 달밤아 700년의 한이 맺힌 물새가 날며 일편단심 목숨 끄는 남치마가 애달구나. 아, 낙화 삼천 몸을 던진 백마강에서 불러보자 삼천궁녀를. 이런 사무치는 노래를 들으면은 몸을 던지는 삼천궁녀 이미지가 절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동시에 궁녀들을 죽음으로 내몬 호색한 의자왕에게는 절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부소산 자락 이곳은 30년이 넘는 장기간의 발굴 조사 결과 사비도성의 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물지 같은 왕궁의 주요 시설들과 정교하게 쌓은 토성 등이 발견돼 백제의 왕성 구조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궁녀는 왕궁에 머물렀을 테니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이 있어야 할 텐데 3,000명이나 되는 궁녀를 수용할 만한 건물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당시 사비도성 추정 인구가 대략 5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3,000명이 궁녀라는 것도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백제에 비해 국가의 체계나 도성 규모, 경제 수준,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발전한 조선에서도 궁녀 수는 500명 안팎에 불과했으니 의자왕의 궁녀가 3,000명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백제 사비도성이 함락되던 날의 실제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 희망 계백 장군의 부대를 격파하고 18만 명에 달하는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물밀듯이 밀어닥칠 때 도성에 사는 백제 사람들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부소산 자락에 자리 잡은 왕궁에서도 왕실 가족과 관리, 궁녀 등 모든 사람이 허둥대며 살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피할 곳은 뒷산인 부소산밖에 없었을 테고 낙화암까지 다다른 사람 중 일부는 백마강에 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포로로 잡히거나 살해됐거나 혹은 운 좋게 방면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기 전쟁의 모습이고 나라가 망할 때의 풍경입니다. 그날 백마강에 뛰어든 삼천 궁녀는 없었습니다. 부여도심 외곽에는 백제 사비시대 왕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부여 왕릉원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된 곳입니다. 지금 주피디가 찾고 있는 이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인데요. 잠시 후 왕릉원 한쪽에 마련된 무덤을 찾았습니다. 실제 무덤은 아니고 의자왕을 추모하기 위해 25년 전에 조성한 제단, 일종의 가묘입니다. 그래서 부여 왕릉원 영역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의자왕 무덤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는 없는 시설물입니다. 가묘인이 봉분 안에 당연히 시신이나 유골은 없고 조금 특별한 흙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 낙양의 북망산에서 가져온 흙인데요. 백제 멸망 후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갔다가 북망산에 묻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에서 부여군이 그의 무덤을 찾아 나섰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에 흙을 조금 가져와 이렇게나마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자왕은 흔히 삼천궁녀를 데리고 향락에 빠져 지내다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무능하고 부도덕한 왕으로 낙인 찍혀 있는데요. 부여 땅의 후손들이 중국까지 가서 간절히 그의 무덤을 찾아 헤맨 걸 보면은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의자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혹시 만국의 왕이라는 점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그를 재단한 건 아닐까요? 1400년 전 의자왕의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의자왕 편 첫머리에 씩씩하고 용감하며 대담하고 결단성이 있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가 있어서 해동증자로 불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군을 묘사하는 듯하죠. 백제 제31대 의자왕의 아버지는 무왕인데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무왕이 아내로 맞아들인 신라 선화공주 소생일 것이다. 혹은 그 전에 혼인한 익산지역 여인이 낳았을 것이다 등등 연구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에 관한 명확한 역사 기록이 없어서 생긴 혼선입니다. 의자왕은 40세에 가까운 늦은 나이에 태자에 책봉됐습니다. 무왕의 장남인데도 이렇게 늦게 태자가 된 것은 그가 후계를 잇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튼 태자 책봉 9년 후 무왕이 사망하면서 의자 태자는 백제 제31대 국왕에 오릅니다. 나이는 이미 40대 후반. 왕자와 태자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나라를 이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백제는 웅진을 거쳐 사비, 지금의 부여에 도읍을 두고 있었는데 과거 고구려와 신라에 패하며 크게 위축됐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상당한 수준으로 국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배신자 신라를 군사적으로 제압해 갔습니다. 90년 전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은 힘을 합쳐 고구려가 지배하던 한강 유역을 빼앗았습니다. 약속에 따라 두 나라는 점령한 지역을 나눠서 차지했으나 곧바로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 한강 유역 전체를 독차지했습니다. 이에 백제 성왕은 신라의 대대적 복수절을 감행하던 중 신라군의 목숨을 잃고 두 나라는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즉위 이듬해 의자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미호성을 비롯해 지금의 경남 서부 지역으로 추정되는 40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백제가 이렇게 대규모로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은 근 1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원정 직후 의자왕은 장군 윤충에게 군사 10,000명을 줘 신라 대야성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 지역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백제가 이 성을 장악할 경우 신라 수도 서라벌을 공략하는 데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과는 백제의 승리였습니다. 대야성 도독 김품석과 부인까지 백제군에 적살됐습니다. 그런데 김품석의 부인이 당시 신라의 실세 김춘추의 딸이었고 김품석은 사위였으니 신라로서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이때 김춘추가 받은 충격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춘추는 딸의 죽음을 듣고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어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즉위 초반 군사원정의 성공으로 의자왕은 정복군주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그가 재위 중 빼앗은 성이 100여 개 안팎이었으니 4세기에 백제를 강국으로 발돋움시킨 근초고왕이 환생한 듯 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당나라에는 사대하고 고구려와 바다 건너 외와는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의자왕 즉위 이후 군사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진흥왕 이후 백제를 압도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자왕은 민심을 살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을 순행하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수들은 사면해줬습니다. 집권 전반기에 이루어진 이런 행적을 보면 의자왕의 백제는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재위 후반부 의자왕의 백제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의자왕은 20년간 재위했는데 그중 전반기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5년간은 더할 나위 없이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5년 동안 내우외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망국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의자왕 실패의 첫 번째 요인은 급변한 국제관계를 직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의자왕의 공세로 존립 위기에 직면한 신라는 필사적으로 타국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매달려 결국 당나라와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백제를 먼저 공략한 후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고구려를 치자는 신라의 제안을 당태종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구려 정벌을 중요 목표로 삼은 당태종은 당초 백제를 군사적으로 공략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지만 신라의 제안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아 최강국 당나라가 신라와 군사적으로 결탁해 백제를 1차 공격 대상으로 삼자 백제는 갑자기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나당 동맹에 대항하여 백제, 고구려, 외, 삼국 간 연합을 형성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곳은 옛 백제 수도 사비성에 있던 사찰터인데요. 유명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에는 백제의 멸망의 직접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의 정벌을 기념해 탑에 2000여 자에 달하는 글자를 새겨놓은 건데요. 이 중에 의자왕이 밖으로는 고든 신하를 버리고 안으로 요부를 믿어 충신들은 벌을 받고 아첨하는 자들은 총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부는 의자왕의 왕비 은고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의자왕 집권 후반기 노세한 왕을 대신해 은고 왕비가 국정을 농단하면서 왕실과 관료 집단에서 기강이 해이해지고 풍속이 문란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 백제의 고위 귀족이 신라 김유신과 내통하기도 했으니 지배층의 매국 행위 또한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전반기 의자왕의 치적을 담담하게 서술한 삼국사기는 이 시기 의자왕이 음란과 향락에 빠졌다, 좌평 성충이 가난하자 옥에 가뒀다는 등 달라진 의자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역시 의자왕이 용맹하고 효성이 지극했다가 나중에 주색에 빠졌다고 적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의자왕은 60살을 전후한 어느 시점부터 현명한 국가 지도자의 모습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기둥이 길을 잃자 내부는 동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한 18만 대군이 밀어닥치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자왕은 사비성이 포위되자 공주 공산성으로 도피했다가 닷새 만에 성을 나와 항복합니다. 의자왕을 포함한 왕실 가족, 신하, 백성 등 12,000명이 당나라로 압송돼 갔습니다. 의자왕은 당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시신은 낙양 북망산에 매장됐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60대 중반, 한때 숙적 신라를 떨게 하고 백제의 영광을 만들어가던 왕은 이렇게 망국 군주가 돼 이역만리에서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어느 시대건 망국 군주는 그 자체로 부정적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실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이 내내 사치와 향락에 절어 지내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특히 삼천궁녀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호색한의 대명사로 비난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불꽃이었다는 점 역시 사실입니다. 충남 부여에 2010년 조성된 백제 문화단지. 너른 마당 한편에 옛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백제 사비 도읍시대의 궁궐을 재현한 것인데요. 천정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정전은 그 규모가 조선시대 어느 궁궐 정전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사비궁 옆으로는 왕실 사찰이 있습니다. 백제 사비시대 능사를 재현했는데요. 이 중 38m 높이의 5층 목탑이 단연 눈길을 끕니다. 물론 문화재로서 가치는 없지만 1400년 전 백제 목탑의 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백제는 한순간에 멸망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 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는 백제 금속공예의 대표작인 금동 대향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 동물들이 정교하게 새겨진 이 향로는 백제인의 예술적 경지와 종교관, 세계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작품입니다. 이 향로는 1993년 왕실 사찰 능사터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건설하던 중 땅속에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사찰에 딸린 대장간 터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백제의 멸망의 날 사비성이 함락되자 궁궐에서 3km 남짓 떨어진 이 사찰에서 누군가가 이 고귀한 물건을 허겁지겁 땅에 묻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곧바로 이곳으로도 밀어닥칠 것이었기에 약탈을 막기 위해 천으로 대충 싸서 파묻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제의 멸망의 날이 그만큼 급박하게 찾아왔다는 건데 부여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백제는 왜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진 것일까요? 1400년 전 뜨거웠던 그 날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신라 김춘추는 필사적으로 동맹국을 찾는 데 매달렸습니다. 백제 의자왕의 강공책에 밀려 신라가 갈수록 수세에 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자왕은 즉위 이듬해 군사를 일으켜 40여 성을 함락하고 곧바로 신라의 요충지 대야성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대야성 전투 때는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백제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자왕이 고구려 바다 건너 외와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신라는 외교적으로도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렸습니다. 독자적으로 백제에 대항하는 게 불가능해진 신라. 김춘추의 선택은 어떻게든 동맹국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춘추는 먼저 고구려를 찾아가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점령한 옛 고구려 땅부터 내놓으라는 고구려 측의 요구로 협상은 결렬되고 김춘추는 억류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김춘추는 이듬해 당나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군사동맹은 거부당하고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김춘추는 이번에는 옛 일본, 즉 외를 찾아갔습니다. 외는 전통적으로 백제의 동맹국이었는데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실패. 김춘추의 외교적 노력은 이렇게 무의에 그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대규모로 침공했다가 완패한 것입니다. 당나라 혼자 힘으로는 고구려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김춘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당나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협공해 고구려를 치면 승산이 있다. 고구려에 앞서 백제부터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태종은 마침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신라와 당나라 간 군사 동맹이 탄생한 것입니다. 당태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한 후에도 군사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신라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훗날 문무왕이 되는 김춘추의 장남 김범민을 당의 파견에 머물게 하고 신라 독자 연호를 버리고 당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나당 동맹의 주역 김춘추가 신라 국왕에 오르고 두 나라는 약 6년간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백제 정벌에 나섭니다. 이 즈음 백제는 의자왕의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국가 기강이 크게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소정방을 필두로 13만 병력을, 신라에서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을 주축으로 5만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당나라 대군이 기착한 서해 덕물도, 오늘날 덕적도에 신라 태자가 가서 양국 합동 군사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나라군은 서해에서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신라 구는 육로로 진격해 사비성을 협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급보를 접한 백제 조정은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나당군의 목표가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일 것이라고 오판하는가 하면 적군을 사비성에서 먼 곳에서 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까이 왔을 때 막아야 하는가 등등 기초적인 방어 전략에서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충신 성충과 흥수가 기벌포와 탄현 두 곳에서 적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분오열된 조정은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나당군의 목표가 백제 사비성이라는 게 분명해지면서 백제는 당나라군을 막기 위해 금강 하구에 군사를 배치했고 신라군이 진격하는 길목에는 계백장군을 출동시켰습니다. 계백장군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김유신의 신라 5만 대군과 맞선 곳이 황산벌, 오늘날의 충남 논산 지역입니다. 주PD는 지금 논산에 있는 계백장군 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백장군이 감해장됐다고 전해오는 곳에 현대에 들어 조성한 묘입니다. 이후 이 일대는 사당, 박물관, 동상 등이 들어선 계백장군 유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계백의 5천 결사대는 10배나 많은 5만 신라군의 공격을 하루 동안 4번이나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신라 화랑 반굴과 관창의 활약으로 결국 백제군은 전멸하고 계백장군 역시 전사합니다. 논산에서 사비도성까지는 불과 30km. 신라군은 이제 거칠 것 없이 사비로 쳐들어갔습니다. 서해에서 금강으로 들어선 소정방의 당나라군 역시 백제군을 연파하고 사비성을 포위했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의자왕은 신하를 당나라 군영에 보내 용서를 빌고 음식을 바치며 철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자왕은 황급히 웅진, 지금의 공주 공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웅진은 한강 유역을 잃고 남쪽으로 내려온 백제가 60여 년간 도읍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평지에 있는 사비와 달리 방어에 적합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자왕이 웅진성으로 피신하자 사비성에 남은 왕자 부여 태가 왕을 자칭하고 결사항전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태자 부여 융과 관리들이 사비성 문을 열고 나가 항복하면서 결국 백제 왕도 사비는 나당 군사들 손에 들어갑니다. 이때 백제 태자가 부여 융이었는지 혹은 다른 아들 부여 효였는지는 기록이 엇갈리고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웅진성에 피신한 의자왕은 뜻밖에도 불과 닷새 만에 항복합니다. 그런데 웅진성 방어 책임자였던 예식진이라는 장수가 왕을 사로잡아 적군에게 바쳤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됩니다. 웅진성이 적군에게 포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투 한 차례 없이 너무도 무력하게 포기한 정황으로 보나 예식진이 왕을 데리고 항복했다는 기록으로 보나 반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제의 멸망 직후부터 부흥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신라군과 당나라군을 몰아붙이고 백제 영토 대부분을 회복한 걸 보면은 만일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농성전을 펼쳤더라면 이후의 사태가 다르게 전개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령군에 대한 백제 부흥군의 기습 공격이 이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의자왕과 왕족, 고위 귀족, 백성 등 12,000여 명은 당나라 장안으로 압송돼 갔습니다. 의자왕은 곧 사망해 중국의 만국 군주들이 매장된 북망산에서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온조왕이 한강 유역에 소국 백제를 세운 후 약 700년 동안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운 백제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백제를 다시 세우려는 우리 역사 최초의 국권 회복 운동 드라마가 펼쳐졌으니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PD가 오늘은 등산채비를 제대로 하고 초목이 우거진 산길을 한 발 한 발 올라갑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봉수산인데요.
산 위에 있는 옛 산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30여 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임존성입니다. 약 2.5km에 걸쳐 석성이 산봉우리를 둘러싸고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수려한 풍경이 일품인 이곳은 1300여 년 전 백제 부흥운동의 불길이 타올랐던 곳입니다. 서기 660년 7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백제 수도 사비가 함락되고 의자왕은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항복에 개의치 않고 곧바로 백제 각 지역에서 장수와 병사들, 백성들이 침략군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권 회복운동,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중심 인물은 복신과 도침, 흑치, 상지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거점으로 삼은 곳이 바로 임존성이었습니다. 당나라 총사령관 소정방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임존성 공격에 나섰습니다. 소정방은 아마도 오합지졸 백제 잔당을 정리한다는 정도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지 지형지세를 활용한 부흥군은 당군을 패퇴시킵니다. 이때가 8월 26일, 당의 대군이 서해를 건너 덕적도에 기착한 6월 이후 백제가 당나라를 상대로 거둔 첫 승리였습니다. 백제의 중앙군을 가볍게 제압했으나 소위 잔당이라고 여긴 부흥군의 일격을 당했으니 소정방이 꽤 충격을 받았을 듯합니다. 이 전투를 이끈 복신은 나라를 다시 일으킬 장군으로 칭송받았고 백제 전역의 200여 성이 부흥군에 가담했습니다. 부흥군 규모도 순식간에 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듬해 부흥군은 여세를 몰아 사비성 수복에 나섰습니다. 이 공격에서도 당군 1000여 명을 전사시키며 기세를 올렸지만 금강 전투에서 패하자 사비성 포위를 풀고 임존성으로 퇴각했습니다. 이렇게 당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비성을 포위 공격해 함락하려 할 정도로 부흥군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무리지어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가하고 흩어지는 게릴라전 수준의 저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흥군이 활동하면서 의자왕이 항복한 지 1년도 안 돼 백제 땅은 다시 전쟁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비성과 웅진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기존 백제 영역을 당도, 신라도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즈음 부흥군에게 정통성을 부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옛 일본, 즉 외에 가 있던 백제 왕자 부여풍이 귀국해 부흥군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부여풍은 의자왕의 아들로 오래전 외로 보내졌던지라 고국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의자왕과 왕족들이 모두 당나라로 압송돼가 왕가의 혈통이 사라진 백제에서 부여풍의 등장은 백제 부흥군이 군사력에다 정통성까지 갖추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여풍은 곧 의자왕의 뒤를 잇는 국왕으로 즉위했으니 이제 새로운 백제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주피디가 제법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우금산입니다. 백제 부흥운동의 또 다른 거점, 주류성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우금산 일대를 주류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여 분을 올라가니 커다란 바위 동굴이 나타납니다. 복신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동굴을 비롯해 이 일대 동굴들에서 옛 부흥 백제군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여풍이 귀국해 백제 왕으로 즉위한 후 부흥 백제국의 도읍이자 군사령부가 바로 주류성이었습니다. 부여풍의 지휘 아래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부흥운동은 그러나 갈수록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당나라와 신라의 공세가 거세진 데다 부흥군 지휘부 간 내분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부흥군의 두 지도자 복신과 도침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복신은 백제의 왕족으로 추정되는데 뛰어난 군사적 정치적 역량으로 초기부터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도침은 승려 출신으로 역시 복신과 협력해 혁혁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지 두 사람 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싹텄고 결국 복신이 도침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제 갈등은 부여풍과 복신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지내다 귀국한 부여풍은 복신의 영향력에 눌려 부흥운동을 주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도침 제거 후 복신의 권력은 더욱 커져서 외에 자신의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부여풍 역시 그리 간단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명목상의 백제 왕으로만 지내는 것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여풍이 복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흥 백제국의 도읍을 주류성에서 피성, 지금의 김제로 옮겼다가 2개월 만에 다시 주류성으로 되돌아온 것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격화시킨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복신은 선수를 치기로 했습니다. 병에 걸렸다며 동굴에 칩거한 후 부여풍이 병문안을 오면은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부여풍에게 들어가고 부여풍은 자객을 대동하고 복신을 찾아가 그를 살해합니다. 이때가 663년 6월 부여풍이 일본에서 귀국한 지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로부터 3개월 후 부흥군 지도부의 내분을 눈치챈 것일까요? 신라와 당나라는 부흥 백제군을 완전 소탕하겠다며 대규모로 군사를 일으켜 주류성을 향해 진격합니다. 이때 당나라는 본토에서 10,00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출동시켰고 신라는 문무왕과 김유신이 대군을 이끌고 참전했습니다. 백제 정벌전 이후 최대 규모의 나당 연합군이 편성된 것입니다. 부여풍은 황급하게 외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외는 이에 화답해 함선 1,000척에 27,000 병력을 출병시켰습니다. 신라와 당이 한편이 되고 백제와 외가 한편이 된 국제전이자 역사상 최초로 중국과 일본 정규군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두 세력은 금강 혹은 동진강으로 추정되는 백강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당의 수군과 백제 외 연합군은 백강에서 4차례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당의 대승이었습니다. 외함선 400척이 불타고 부여풍은 고구려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강 전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나라로 끌려갔던 백제 태자 부여융이 당군의 지휘관이 되어 출동했다는 점입니다. 즉 의자 왕의 두 아들 부여융과 부여풍이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맞붙은 건데 한 명은 외국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한 명은 국권 회복운동의 지도자였으니 이 또한 망국이 낳은 비극적 광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력군이 맞붙은 백강 전투에서 백제 외 연합군이 대패하자 주류성이 곧 항복했고 이제 임존성만 남았습니다. 임존성에서는 부흥군 지도자 지수신이 결사항전하며 수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고구려로 망명했습니다. 이렇게 임존성은 저항의 깃발을 올렸다가 마지막으로 그 깃발을 내린 곳이 됐습니다. 이로써 한때 당나라군과 신라군을 위협하던 백제 부흥운동은 3년 3개월에 걸친 치열한 항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임존성 전투에서 또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중간에 당나라에 항복한 흑치상지입니다. 그는 항복과 함께 당의 장수가 된 후에는 부흥운동을 진압하는 데 선두에 섰습니다. 임존성 전투 때도 흑치상지는 당의 진압군으로 참전해
부흥운동의 마지막 불씨를 꺼트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여 왕릉원은 사비시대 백제 왕들이 잠든 곳입니다. 왕릉원 한켠에는 의자왕의 가묘와 나란히 부여융의 가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자왕은 당에 압송된 직후 사망했지만 부여융은 당의 신하가 돼 백제 부흥운동 진압 후에는 옛 백제 땅을 관할하는 웅진도독으로 최고위직을 지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당나라에서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1300여 년 전 그 뜨거웠던 날들,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백제인이 있었고 이들을 탄압한 백제인도 있었습니다. 백제의 멸망의 날, 기억해야 할 많은 장면과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